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 전처리 후반부 발표를 맡은 집현전 3기 강민영, 임성민, 송진수입니다. 발표는 정수 인코딩, 패딩, 원활 인코딩, 데이터 분리, 한국어 전처리 패키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딩을 알아야 하는데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를 전처리하고 바로 NLP 모델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의 전처리가 끝나면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수 인코딩입니다. 정수 인코딩은 각 단어에 고유한 정수를 매핑하여 인덱스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정수 인코딩을 하는 방법은 인덱스를 랜덤하게 부여하는 방법과 사용된 단어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빈도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법은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수를 정렬한 단어 집합을 만들고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낮은 정수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실제 코드를 통해서 정수 인코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파이썬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정은 파이썬 딕셔너리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함수는 사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딕셔너리를 사용했을 때 인코딩 전에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각각의 문장으로 토큰화를 합니다. 각 문장을 단어로 구분하고 각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인식하지 않도록 대문자를 소문자로 정교화를 진행을 합니다. 정교화된 단어 중 문장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부정어를 제거하고 단어 집합에 추가를 합니다. 모든 문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단어와 빈도수가 들어있는 단어 사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성된 단어 사전은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한 후에 인덱스를 부여하게 되고 등장 빈도가 낮은 단어는 문서 전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인덱스를 부여할 때 제거를 합니다. 빈도수가 높은 상위 n개의 단어 집합만을 사용해서 문장의 각 단어를 정수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단어 집합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을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어 사전에 out of vocabulary라는 임의의 인덱스를 부여를 하고 단어 집합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은 out of vocabulary의 인덱스로 변환을 해서 정수 인코딩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카운트 함수는 구분된 각 문장을 하나의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카운트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카운트 함수는 입력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단어의 빈도수가 기록된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카운트 함수에서 반환된 결과 중에 상위 n개의 단어 집합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most common에 사용할 단어 집합의 개수를 전달을 하면 됩니다. 단어 집합이 만들어지면 빈도수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부여를 합니다. 인덱스가 부여된 보캐블러리가 완성이 되면 각 문장을 보캐블러리의 인덱스로 변환해서 정수 인코딩을 완료를 합니다. 다음은 NLTK의 frequency dist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카운트 함수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구분된 각 문장을 하나의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 frequency dist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면 frequency dist 함수는 입력값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단어의 빈도수가 기록된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frequency dist 함수에서 반환된 결과 중에 상위 n개의 단어 집합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most common에 사용할 단어 집합의 개수를 전달을 합니다. 단어 집합이 만들어지면 빈도수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이번에 인덱스를 부여할 때 enumerate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enumerate 함수는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입력으로 받아서 인덱스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루프문을 이렇게 한 4-5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면 한 줄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뉴멀레이트를 사용해서 인덱스가 부여된 보캐블러리를 완성을 하면 각 문장을 보캐블러리의 인덱스로 변환해서 정수 인코딩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라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케라스의 전처리 도구인 토크나이저 객체를 사용하고 피돈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빈도수를 기준으로 인덱스된 값이 반환이 됩니다. 파이썬 딕셔너리와의 차이점은 파이썬 딕셔너리는 보캐블러리를 생성을 하고 빈도수를 정렬한 후에 인덱스를 부여하는 과정까지 거쳤었는데 케라스를 사용했을 때는 피돈 텍스트 함수 하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력으로 들어온 문장에 대해서 텍스트 투 시퀀스 함수를 적용을 하면 앞에 만들어진 인덱스로 문장이 변환이 됩니다. 파이썬 딕셔너리는 이중 루프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단어와 인덱스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모두 바꿨지만 케라스를 사용했을 때는 텍스트 투 시퀀스 함수 하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케라스에서 상위 n개의 보캐블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지 옵션에 원하는 개수를 전달합니다. 근데 전달을 할 때 케라스는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개수에 더하기 1을 해줬습니다. 파이썬 딕셔너리에서 상위 n개의 보캐블러리를 사용했을 때는 사전에 없는 단어를 정수로 바꾸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케라스의 경우는 사전에 없으면 그냥 바로 삭제를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케라스에서도 OOV 토큰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옵션을 지정해 줬을 때 기본적으로 1번으로 OOV 토큰이 들어가서 정수 인코딩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패딩입니다. 데이터의 특정 값을 채워서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개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같은 길이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컴퓨터는 길이가 전부 동일한 문서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렬로 묶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패딩을 하는 방법은 가장 긴 문장의 길이를 추출해서 루프문을 통해 가장 긴 문장의 길이에 맞춰 패딩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케라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패드 시퀀스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패드 시퀀스를 사용했을 때 패딩 값이 앞에 채워지는 기본적으로 프리 패딩이 디폴트입니다. 네, 앞에 루프문과 같이 패딩 값을 단어의 뒤에 채워주고 싶으면 포스트 패딩 옵션을 주어주면 됩니다. 지금 프리 패딩과 포스트 패딩의 패딩을 씌우는 순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뒤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모델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NLP 모델 중에 리커런트 모델은 문장의 단어들이 차례대로 들어가면서 입력 데이터의 순차적인 특성을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갈 때는 앞에 단어들의 시퀀스 모델링이 반영된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시퀀스 모델링을 수행하는 모델의 경우 뒤로 갈수록 앞 단어의 피처가 희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패딩의 경우 패딩 값이 앞에 들어가고 분석해야 될 단어가 뒤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포스트 패딩의 경우 분석해야 될 단어가 앞에 들어가고 패딩 값이 뒤에 들어가면서 이게 제일 앞에 분석해야 될 단어의 피처가 희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 패딩과 포스트 패딩의 비교된 논문을 확인을 해봤는데 성능 평가 결과만 봤을 때 시퀀스 모델인 LSTM의 경우 프리 패딩을 전처리로 수행했을 때 포스트 패딩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났고 CNN의 경우 시퀀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 패딩과 포스트 패딩의 성능이 유사했습니다. 네, 원하드 인코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드 인코딩이란 텍스트를 유의미한 숫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n개의 단어를 각각 n차원의 벡터로 표현하는데요. 단어가 포함되는 자리엔 1은 나머지엔 0을 넣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출신 지역 변수인 서울, 부산, 인천이 있다면 컴퓨터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수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지역 서울에 해당되는 변수의 인덱스에는 1, 그 외는 0,
출신 지역 부산에 해당되는 인덱스는 1, 그 외는 0 이렇게 원하는 인코딩을 해주어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습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로 원하는 인코딩을 직접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코엔엘파이의 OKT 분석기를 이용하여 이제 토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편전에서 자연어 처리를 공부한다 이런 문장을 OKT 분석기의 morphs 함수를 통해서 이제 형태소별로 이제 분리하여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numerate를 이용한 딕셔너리 표현식을 통해 워드2인덱스 단어 집합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토큰화를 하고 정수 인코딩을 한 후 원하는 인코딩 함수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만들었던 워드2인덱스 단어 집합의 길이만큼의 영 벡터를 만들고 해당 단어의 인덱스에는 1 반환함으로써 원하는 벡터를 반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인코딩 함수를 이제 지편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지편전과 이제 워드2인덱스 인자를 넣는다면 그 단어 집합에서 지편전에 해당되는 인덱스에는 1, 그 외는 0, 자연어에 해당되는 인덱스에는 1, 그 외는 0으로 원하는 인코딩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케라스를 이용한 원하는 인코딩 방법입니다. 케라스에서 토큰화이저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토큰화와 단어 집합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피더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 이제 워드 인덱스에 이제 단어 집합, 정수 인코딩이 된 상태의 단어 집합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앞서 만든 단어 집합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이제 서브 텍스트인데요. 이 서브 텍스트를 케라스 토커나이저의 text to sequences 함수를 통해서 이제 시퀀스 데이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은 앞에 단어 집합에서 2로 인코딩이 되고 먹으러는 5, 이제 갈래는 1로 이제 인코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로 인코딩이 된 형태가 인코디드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케라스에서는 to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지원해 주는데 이 함수가 바로 이제 원하는 인코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oCategorical을 이제 인코디드 변수를 넣어준다면 이런 형태로 이제 원하는 인코딩이 이제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이런 원하는 인코딩의 한계점은 이제 단어 개수가 늘어날수록 벡터의 차원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단어 집합에서의 단어 개수가 만약에 3,000개라면 즉 해당 단어에는 1, 2,999개의 이제 인덱스에는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연산 처리가 매우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제 캣과 독, 호텔 이렇게 이런 단어에 해당되는 인덱스는 1, 그 외는 0 이렇게 원화 벡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단어들끼리의 관계는 orthogonal한 관계, 즉 독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간의 유사성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 간의 유사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검색과 추천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제주대학교 입시를 검색했을 때 이제 제주대학교 입시 요강, 제주대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 이와 같은 연관 검색어가 보여져야 되는데 만약 단어 간의 유사도를 이제 알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연관 검색어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카운트 기반의 벡터화 방법인 LSA, HAL, 예측 기반의 벡터화 방법인 NNML, RNNML, 워드2벡, 패스트텍스트 이제 카운트 기반과 예측 기반 벡터화 방법을 둘 다 사용한 글로브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뒤에 워드 임베딩 파트에서 배우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분리입니다. 먼저 지도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만약 개와 고양이 분류 문제가 있다면 이제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 데이터와 그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레이블이 정답이 직접 표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이렇게 레이블이 다 있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눈 후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X트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은 이 X트레인이 Y트레인과 가깝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셋을 활용해서 이제 Y 테스트가 없는 이제 X 테스트만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서 그 예측 값이 Y 테스트 이제 테스트 셋의 정답 값이 이제 Y 테스트와 이제 가까운지 이제 성능 평가를 한 것을 이제 accuracy 정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와 이제 Y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함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집함수는 동일한 개수를 가지는 시퀀스 자료형에서 각 순서에 등장하는 원소들끼리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원소인 이제 A, B, C는 X 데이터로 묶이게 되고 1, 2, 3은 Y 데이터로 묶이게 됩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2D 텐서 형태로 2차원 데이터라면 이제 sequences라는 변수에 이제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 언패킹을 한 후 집함수를 씌우면 이제 위와 같이 X 데이터, Y 데이터를 묶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아래 이용한 이제 데이터 예시는 스팸 분류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values와 columns를 이용해서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DF를 만든 후 이제 DF 메일 본문은 X 데이터로 이제 DF의 스팸 메일 유무에 해당되는 이제 이게 레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Y 데이터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X, Y 데이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넘파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전체 배열 데이터를 0에서 15까지 4행 4열 데이터로 생성을 한 후 인덱싱을 통해서 0, 1, 2열은 X 데이터에 마지막 열은 Y 데이터에 넣어줌으로써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봤는데요. 임의로 X와 Y 데이터를 이제 X 데이터는 0에서 9까지 5행 2열의 데이터, 이제 Y는 0에서 4까지 5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클런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면 간단히 테스트 데이터셋을 분리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 인자는 테스트용 데이터 개수를 지정하는데 1보다 작을 경우 이제 비율을 나타냅니다. 원래 디폴트는 0.25지만 여기서는 저는 0.3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난수시드로 1, 2, 3, 4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X의 전체 데이터는 5행 2열의 데이터였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테스트 사이즈가 0.3이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는 5개의 0.7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개의 0.7은 이제 3.5가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내림을 한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의 경우 5개의 0.3만큼의 비율이기 때문에 1.5지만 거기서 올리면 한 2개가 들어가는 이런 로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Y 데이터도 또한 훈련 테스트는 3개, 2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코드에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만 다르게 해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데이터가 다른 순서로 섞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를 같게 지정을 하면 데이터가 같은 순서로 섞이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수동으로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X 데이터는 0에서 23까지 12행 2열 데이터, 이제 Y 데이터는 0에서 11까지 12개의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동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프 트레이닝과 넘어프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 데이터의 크기와 테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인트 함수를 사용해야지 이제 데이터 누락을 방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면은 이게 12행 2열 데이터, 이제 테스트는 12개의 데이터였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12개의 0.8은 9.6, 0.2 정도의 비율은 2.6이 됩니다. 이제 9.6은 지금 내림을 해서 9개가 들어가고 이제 2.6에서 올림을 한 3개의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들어가는 로직으로 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프 트레인과 넘어프 테스트를 이용해 인덱싱으로 X의 테스트 데이터셋 X와 Y의 테스트 데이터셋과 훈련 데이터셋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성민님이 한국어 전처리 패키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보셨듯이 굳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 전처리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지 않고 ONL파이나 NLTK와 같은 공개되어 있는 패키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손쉽게 전처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에는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파이코 스페이싱입니다. 대용량 코퍼스들의 띄어쓰기를 학습시킨 모델을 활용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에 띄어쓰기가 된 문장으로 변환을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파이코 스페이싱에서는 이제 NND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띄어쓰기를 반환을 해주는데요. CNN과 GRU를 더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모델로 직접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코드도 공개되어 있어서 손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패키지를 배포하는 저자도 지금 태스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 태스크에 학습시킬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직접 학습을 시켰을 때 조금 더 좋은 전처리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파이코 스페이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디펜던시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일리움과 이미지어그의 라이브러리 버전을 맞춰준 후에 파이코 스페이싱을 설치를 해주면 디펜던시 문제 없이 설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기능들 중에서 스페이싱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 스페이싱에서 스페이싱 모듈을 임포트해서 그 모듈에 거르고자 하는 문장을 인자로 넣어주면 결과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싸움과 수준이 다른 단어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룰스에 싸움 수준이라는 그 자기가 원하는 단어 규칙을 넣어주게 되면 그 단어 규칙에 맞게 붙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 한 스펠입니다. 파이 한 스펠은 네이버 한글 맞춤법 검사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패키지이고요. 맞춤법과 띄어쓰기 교정 기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한스펠에서 스펠 체커를 이용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동시에 교정된 결과값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스펠 체커의 체크 메소드를 활용해서 원하는 문장 값을 넣어준 뒤 반환된 결과값에 체크드 인자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맞춤법이 교정이 되었는지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펠 체크의 체크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반환해주는 타입은 체크드라는 타입으로 반환을 해주는데요. 그 체크드 타입에는 애트리뷰트로 result, original, checked, errors, word, times와 같은 다양한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옵션은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word라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word는 이제 교정된 최종 문장을 공백으로 나눈 결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워드즈의 오더드 딕트로 맞춤법을 4, 틀리지 4, 않는 4, 학생 4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플래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패스트, wrong spacing과 같은 다양한 상수들이 되어 있는 걸,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0번 이맥스부터 시작하니까 저희가 봤던 4번이라는 숫자는 통계적 교정에 따른 단어 또는 구절이 교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맞춤법이 틀렸는데 왜 통계적 교정에 따라서 단어가 교정되어 있다는 결과값을 뱉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이 NLP입니다. 소이 NLP는 품사 태깅, 단어 토큰화를 지원하는 단어 토크나이저로서 비지도 학습으로 단어 토큰화를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데이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단어로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소이 NLP의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이 기존에 제공되어 있는 형태소 분석기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신조어를 가지고 뭔가 모델에 넣어야 되는 태스크를 수행 중이라고 한다면 신조어와 같은 거는 형태소 분류기에 일반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로서 코NLPI의 OKT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을 때 어쩔TV, 저쩔TV라는 단어를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묶음으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형태소 분석기에는 위에 단어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좀 나눠져 있게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위 NLP를 활용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희 앞전에서는 계속 좀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도록 조금 더 익숙한 좀 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학습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데이터셋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교재에서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운받은 파일 이름을 더블 스페이스 라인 코퍼스의 인자로 주게 되면은 코퍼스라는 문자 그 도큐먼트로 변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도큐먼트의 길이는 len 함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도 되고 반환받은 코퍼스의 num 독이라는 애트리뷰트를 활용해서 몇 개의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동작한 포문은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출력된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뭔가 뉴스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워드 익스트랙터라는 객체를 생성한 후에 거기서 트레인 메소드에 아까 저희가 다운받았던 코퍼스 객체를 넣어주게 되면 거기서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활용해서 그걸 이제 워드 스코어 테이블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서 집합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속된 단어를 단어라고 정의를 한 후에 통계 기반으로 추출된 결과값을 보내줍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전에 워드 스코어 테이블을 활용해서 그 코퍼스에 있었던 단어들을 내부적으로 점수표를 만들어가지고 동작을 하는데요. 이 결과물을 보시면 한 단어에 코엔신 포워드, 백워드, 브랜칭 엔트로피, 라이트 브랜칭 엔트로피와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점수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소위 NLP에서는 응집 확률, 코엔신 프로버빌리티와 브랜칭 엔트로피를 활용해서 점수를 측정한 후 그 기준으로 단어를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응집 확률, 코엔신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된 글자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단어의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구축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어떤 단어를 하나하나 서브 스트링으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그 단어들을 추가하면서 이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뒤에 단어가 어떤 게 올지 그런 걸 좀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서 이제 코엔션 프로버빌리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식은 다음과 같고요. 조금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서브 스트링의 개수만큼 제곱군을 씌워준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반포 한강 공원에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코엔션 프로버빌리티를 구해보는 것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포 한강 공원에서 반포 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서브 스트링을 하나씩 붙여서
나온 결과물을 아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포한이라는 단어는 0.08점을 가지고 있고 반포한강공원은 0.37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점수를 봤을 때 반포한보다는 반포한강공원이라는 단어의 점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딱 이렇게 단어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반포한강공원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반포한강공원보다 조금 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어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서는 셈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코헤전 프로버빌리티의 학습 방법은 계속 서브 스트링을 오른쪽으로 붙여나가는 형태였는데요. 이런 학습 방법을 이제 포워드 코헤전 프로버빌리티라고 하고 반대로 서브 스트링을 왼쪽에서 계속 붙여나가는 방법을 백워드 코헤전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래 표에서 보시면은 결과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학습하시는 태스크에 따라서 포워드로 학습을 할 건지 백워드로 학습을 할 건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랜칭 엔트로피입니다. 한 글자만 주어졌을 때 그 글자 다음으로 어떤 글자가 등장해서 단어를 이룰지 알기 어렵다라는 걸 기반으로 매겨진 점수인데요. 만약에 제가 n이라는 단어를 하나 줬을 때 그 n 뒤에 어떤 글자들이 와서 단어를 이룰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엄청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가, 예측을 해내기가 어렵겠죠. 이런 거를 불확실성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NATUR이라는 단어를 주어졌을 때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올 건지 맞춰봐라 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E를 붙이면 nature가 되는 거고 그 뒤에 AA를 붙이면 natural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앞전 단어를 보고 뒤에 단어를 맞추기 조금 더 수월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이는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의 특징을 그래프로 그려냈을 때 단어 내부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경계에서는 늘어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특징을 착안을 해서 그 점수가 높은 구간을까지 단어라고 판단을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제로 디스플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브랜칭 엔트로피에 대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제 디스라는 단어에서부터 하나하나 플레이와 같은 서브텍스트를 붙여주게 되면은 디스라는 단어로만 됐을 때 디스라는 단어 자체로 그게 단어로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뒤에 이제 풀이랑 레와 같은 서브텍스트가 붙었을 때는 엄청 낮은 불확실성 점수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까지 단어로 끊어도 괜찮다라는 점수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위 NLP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가 현실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토크나이저라는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어 기준 띄어쓰기로 나눈 어조는 주로 L토큰과 R토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부하는 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공부와 하는 이라는 서브텍스트로 나눠질 수가 있죠. 이 패턴을 L토큰과 R토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패턴으로 나누되 점수가 가장 높은 L토큰을 찾아서 분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만들었던 워드 스코어 테이블의 아이템과 그리고 그 아이템의 점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서 L토크나이저의 인자로 넣어주게 되면 그렇게 반환한 객체의 토크나이즈 메소드를 활용해서 원하는 문자를 넣어주면 이제 LR 패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래튼 인자를 true로 주게 되면은 지금은 뭔가 그 튜플로 묶여져 있는 형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쭉 풀려 있는 형태로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최대 점수 토크나이저입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에서 점수가 높은 글자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찾아내는 기능인데요. 아까 전에 사용했었던 스코어 딕셔너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맥스 스코어 토크나이저 메소드 객체에 넣어주게 되면은 거기서 반환된 결과값에 토크나이즈 메소드로 원하는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출력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출력값의 한 튜플에 들어있는 값은 단어로 판단된 단어들, 그 단어의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측정한 그 단어로서 판단되는 점수, 그리고 그 단어가 총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소위 NLP를 이용한 반복되는 문자의 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크크와 같이 불필요하게 연속되는 경우를 모두 다른 단어로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단어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분류만 많아질 뿐, 분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학습 결과에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하나로 정규화하는 기능을 소위 NLP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모티콘과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 노멀라이즈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모티콘의 반복의 개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특정 개수만 반복된 결과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글자의 반복된 개수를 줄이고 싶다면 리피트 노멀라이즈 메소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즈 코NL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비교적 간단하게 띄어쓰기를 스플릿해서 전 처리를 진행을 할 수 있지만 한글은 단어라는 구성이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띄어쓰기만으로는 구별하기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은는 이가라는 조사로 분류되는 게 사람 이름이나 고유 명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이게 뭐 명사인지 조사인지에 대한 그 딕셔너리에 단어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코NLP에서 제공하는 트위터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은경이는 사무실로 갔습니다라는 문장에 대한 결과값을 보시면 은이라는 조사가 조사로 판단돼서 이제 명사로 판단되지 않고 따로따로 처리가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add 딕셔너리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값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값을 원하는 품사로 처리를 한 결과값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네, 저희가 발표하는 데 사용한 발표 자료의 출처는 공개해 뒀으니까 이 발표 자료를 참여하셔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